선거에서 저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인지연 변호사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작의 순서를 후보님들의 기호 순서대로 3분에서 5분가량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의 주제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작년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지 그것에 대한 최고위원 후보자님들의 그 진지한 고민과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호 1번 최강길 후보님의 대한애국당에 대한 과제와 방향에 대한 모두 발언을 3분에서 5분가량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대한애국당의 그 과제와 과제로서는 대한애국당 동지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와 부당성을 국민과 세계에 알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대한애국당의 세를 늘려서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복원을 하는데 노동, 교육, 정부, 지역, 정치의 적폐청산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신뢰성을 통하여 당원 확보를 하여야 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고 국회를 또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애국당의 방향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과 남북 통일에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은 노예의식, 피해의식, 그리고 멸시의식이 아닌 우리의 주인의식, 나의 책임의식, 남의 존중의식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북통일은 남한의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10년 후에 통합선거를 약속하여 한반도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제안하여 자유민주 중립국을 선포하도록 하여서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싱가포르와 같이 우리에게 몰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김근복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당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 약간 크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에 대한 우리가 명예회복과 대통령님의 명예회복과 복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제가 정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나라는 좌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좌익들이 좌클릭하면서 좌쪽으로 왔을 때 우익들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우익과 좌익의 균형된 날개로 날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정상적인 위치로 갖다 놓으려면 좌편향된 것을 다시 저희는 우클릭해서 그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놔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는 저희가 필요한 것이 어느 곳이나 교육이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애국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1970년대 저희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도 그 당시에 제가 노조 포스터를 보여드렸듯이 싸우면서 건설한다. 즉 노조에도 애국이 있었습니다. 애국이 없는 노조는 방황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좌편향된 것을 균형 잡도록 다시 우극적으로 갖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당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익입니다. 아, 좋습니다. 뼛속까지 우익입니다. 아,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보수라고 하고 우익 쪽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로서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어떤 생산가치를 말하는데 좌익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평등 아닙니까? 그러면 좀 분배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생산을 해갖고 뭔가 있어야 분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교육권장, 국민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국가 성립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헤쳐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정착시키는데 저희 당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정권이 재창조된다면 그것은 바로 저희 대한애국당이 재창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변희재 후보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변희재입니다. 지난 한겨울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갈 때는 탄핵 사기의 진실을 밝히고 그로 인해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대체 왜 보수정당이라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탄핵 세력과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하겠다는 의도가 그때 지난 한겨울 때부터 드러나서 사실 그때부터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당 작업을 진행해왔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대한애국당이 창당되고 이제 신임 지도부, 초대 지도부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탄핵 때만 하더라도 탄핵 세력과 이제 정권을 만들게 되는 문재인 세력과 어떤 관계인지 분명치가 않았는데 막상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문재인 세력이 바로 거짓 탄핵 세력의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은 외교 파탄, 경제 파탄, 국가 시스템 붕괴 등으로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 너무 빨리 무너져 내려서 겁이 날 정도로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정당을 만들었을 때 1차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진실을 밝힌다는 거고 이미 거짓 탄핵의 몸통이 문재인이라는 게 드러난 이상 박 대통령의 무죄 석방은 곧 문재인 정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붕괴하는 속도와 대한애국당이 박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준비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린 같이 망하게 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정권을 인수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 이제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는데 제 감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지자체 전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 7개월밖에 없는 겁니다. 6, 7개월 안에 정권을 떠받쳐야 될 수 있는 정도의 공당, 수권정당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정말 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비상사태라는 경. 기존에 우리 당원들 치고 평생 정당 활동을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조차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90% 이상의 우리 당원들은 정당이 뭔지도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정당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나라를 위해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당원들은 당원이 뭐며 정당이 뭐며 이것이 기존 시민단체와 뭐가 다른지 빨리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정당은 일반 회사보다도 훨씬 더 공적인 조직입니다. 대부분 우리 당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든지 회사에 다닐 텐데 그거보다 훨씬 공적인 겁니다. 그럼 그 공적인 건 뭐냐? 훨씬 더 당원 당규와 규율이 엄격해야 되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엄격해야 됩니다. 과거 오랫동안 태극기 들고 연설 많이 했다고 당 주요 당직을 맡는다는 것은 절대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비워놓을 준비를 해야 되고 뛰어난 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고 다른 세력과도 합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당직자들이 업무에 칸막이를 치고 이건 내 업무니까 내가 잘 못하지만 계속 해야 되겠다. 내 거 건드리지 마. 이런 자세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저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난 연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위의장 자리는 원내 조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저는 자동 사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도요. 누군가 당선되고 누군가 떨어지겠지만은 최고위원 당선되는 그날부터 사실은 저는 사표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합당 재창당할지 모르고 몇 번의 창당을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 모두가 국가 위기 상황, 우리가 신속하게 국정을 맞출 수 있다는 자세로 철두철미한 공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거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김정태 후보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4번 최고위원 후보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정말로 중차대한 이런 정국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진정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이 정상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그리고 원상 복귀입니다. 청와대 복귀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보수 적통 정당으로서 반드시 보수를 하나로 모으는데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데 우리는 디딤돌 역할, 기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정계는 정치 세대 교체를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태는 정말로 우리 헌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는 과거의 징기스칸이 몽골 통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말로 악질적인 그런 귀족들을 70개 가마솥에다 넣어서 삶아서 인육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분명히 그 대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가려냈다 이겁니다. 남북 통틀어서 70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는
장성택이를 처참하게 살만했습니다. 다음 김정은이를 정말로 무자비한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이미 그 사람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대상은 68명입니다. 이거를 가려내는 데는 남북 통틀어서 68명입니다. 저는 그건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 손으로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처단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이따가 토론회에 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허만기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기호 5번 허만기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16일부터 법치투쟁, 인권투쟁, 정치투쟁을 3평짜리 방에서 국가 원수를 지내신 분이 24시간 CCTV를 공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치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당 카페를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대구시당 위원장 강덕수 위원장께서 오늘의 조원진 의원님의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현재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10kg의 몸무게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한계에 벌써 넘어서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의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 다음에 우리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신념, 그 다음에 투쟁의 가치,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투쟁에 발맞춰서 우리가 현재 국회 정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각 여의도역, 여의도 의사당역 이런 출구마다 1인 시위라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것이 제 입장이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당원들이 철저하게 투쟁을 해서 오히려 조원진 의원님께서 여기저기 전국 다니면서 제발 이제 그만하고 우리 다음 투쟁을 준비하자, 말일 정도의 어떤 투쟁의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당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그 다음에 일단 의견 차이, 이런 것은 조원진 의원님의 단식투쟁 이후로 미뤄졌으면 정말 당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번의 정치적 신념과 투쟁의 가치, 이것보다 능가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다시 전열 정비를 하면 우리 혁신 우파의 신고리 원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59.5%가 혁신 우파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종북 좌파는 40.5%뿐이 안 됩니다. 근데 바른당은 현재 국민의당과 합당을 예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의 자한당은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과 원칙, 정치적인 명분, 그 다음에 정의로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한 분 한 분 발전시켜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한테 59.5%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 시간 이후로 당원 여러분, 모든 갈등 조원진 의원님 단식 이후로 이뤄주시고, 그 위에 정치적 신념과 투쟁의 가치 위에 그것보다도 더 상회하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서 기본과 원칙, 우리 변희재 후보님이 얘기하는 정의로움을 앞세워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한근형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6번으로 나오게 된 한근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의 정체성은, 대한애국당의 정체성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후퇴이자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저희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부에서 우리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비관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비관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좋은 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한애국당의 가장 낙관적인 점은 민초가 스스로 모인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이라는 점이고,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애국당이 저도 정말 희망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초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마찬가지로 정말 위태위태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금 내부에 모두가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21일 태극기 집회에 대한애국당 집회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분들도 많을 것이지만 당원이 아닌 다른 태극기 있던 사람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으로 모이고 있지만 대한애국당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의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한애국당은 여기까지가 한계일 것입니다. 어제의 태극기 집회의 그 많은 인원은 대한애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맞서겠다는 그 한마디의 말, 그 단 한마디의 말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게 하였고 앞으로도 더욱더 모여들게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말 한마디를 발목 잡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가장 깨끗하고 자기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계속 나설 것입니다. 제가 저번 정경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애국당 유권자들만큼은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라면 아까 변희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사표를 품에 항상 지녀야 된다는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든 당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아니라면 사표를 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애쓰시는 점, 그리고 조원진 의원님이 지금 단식 투쟁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 점, 솔직히 대한애국당 내부를 정비하지 않으면 그분들 발목만 잡을 뿐이지 절대 시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정에 치우칠 게 아니라 쳐낼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자기 마음속에 당사자들은 사표를 지닐 준비를 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라 그들을 견제하고 지켜보고 그들을 판단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7번 김봉규 후보님 말씀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7번 김봉규입니다. 제가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후보에 나선 것은 높은 자리를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가 기존 정당이 우리 태극기 세력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참가하고 이제 당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도 구성하고 뭐 제가 출마해서 조금이나마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하는 도중에 보수의 적통이고 보수의 본산지라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최고위원 후보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또 대구 경북에 흩어져 있는 태극기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미력하지만은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 나와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 만약 최고위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애국당에 당이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능력이 미천하지만은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대한애국당 발전 방향과 당면 과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여러 최고위원 후보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당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해결점이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7분의 후보님들 모두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이 라이브 생방송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좀 더 깊게 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화두를 던졌을 때 이제 기호순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유리하신 후보님도 있으시고 또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후보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발언을 원하시는 후보님들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세운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스워 보이죠? UN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국적이 적혀있는 이 명패를 자기 국가에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세웠을 때 그 회의장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유엔식으로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네. 다들 좀 긴장을 풀으시고요. 긴장을 풀으시되, 후보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상 상황입니다,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중한 태도와 그 각오를 늦춰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또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사명은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우리 후보님 7분들을 다 잘 알지 홍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반 당원으로서 우리 후보님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바도 많고 또 당원 동지들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은 것에 대한 깜짝 요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각오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께서 여러분들 중에서 최고위원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단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무슨 정당이요? 정통 보수 우파 정당, 때로는
누구보다도 더 진보적인 우파 정당입니다. 정통 우파 정당인데 제가 이제 후보님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좌파 독재 정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우파, 정통 우파 정당 대한애국당으로서 우리가 과연 이 좌편향된 대한민국 사회를 어떤 전략과 그러니까 과제와 우리 대한애국당이 당면 과제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어떤 전략과 어떤 내용의 어떤 쟁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좌파 독재 정권 하에 있는 우리 우파,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 합당한 방법론이 있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여러 개 말고 하나 정도, 원래 핵심은 하나여야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그 고민이 담긴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잘 듣고 당원 동지분들께서도 잘 듣고 저희가 실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강 후보님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그 대한애국당이 여태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상 기적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여건이 왔었는데요. 그 당이라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커나가야만이 우리가 그 내년도에 그 지방 그 의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 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밑에 그 국민들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 좌판이 우판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국민들한테 이익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흰지든 검은지든 그 가리지 않고 그 고양이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도 국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애국당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세가 우리한테 몰려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와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1번 후보님 말씀을 저도 보수우파, 진보우파, 우파로서 그리고 저도 정치에 몸을 지금 현재 정당 일원으로서 담고 있는 저로서도 저랑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 후보님의 발언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우리 2번 김금복 후보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가 좌편향 그런 데다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다시 우편향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그때 비로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날기 시작한다고 헤겔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평소에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로 구속됐을 때 자유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가 생명에 위협이 닥쳤을 때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압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좌편향,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945년 6.25 전쟁 끝나고요. 그때 원조 국가에서 전 세계 유일히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바뀌었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겠냐면요. 사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국토, 국민, 그 다음에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국토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그 인구수도 굉장히 자연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애국심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도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경제에도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이저 언론들이 몇 분 오셨는데 국회에 대한 경제를 하고 있는데 땅을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애국가도 안 부릅니다.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정체성, 그것이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우클릭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모든 저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국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게 그것이 곧 국가가 바로잡히는 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후보님들 말씀 주실 때 제한 시간에 대한 그 의식을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더 기대했던 대답은 그러니까 제가 당원으로서 알고 싶은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우파의 정체성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당원으로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한근형 후보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투쟁, 우파 정권 창출을 위한 투쟁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우파 정체성이란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과연 우리는 우파 정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도움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시죠. 네. 대한민국당이 나아갈 방향은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아마 보시고 있는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정당, 저는 보수정당이기 전에 가치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가 아니라 보수 이꼴은 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와 보수는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보수였다는 위장보수, 비리보수들이 쌓아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보수 이전에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그렇게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론적인 면으로 지금 여기 방송에 나오고 있는 유튜브 지금 모든 방송들이 다 우리를 외면했지만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대한애국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무분별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가려내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겠죠. 인터넷 혹은 네이버 여러 방송들이 말하는 매체를 자기들이 그걸 찾아보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신념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냥 하루하루 그날에만 삽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는 청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가야 하는 길은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어차피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념에 동의하게 만드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도 좋지만 유튜브보다 더욱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좋은 매체들 여러 만화라든지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접근성이 쉬운 인터넷 매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원전이 다시 재가동되고 하는 그런 상황만 봐도 40대만 변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원전 없애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원전 가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말하는 지켜보고 나서 자기 생각이 모든 어른들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그들은 좌편향 되어 있지만 좌편향이 정의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주의가 가장 강력한 세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세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 후반에서 40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고 30대, 20대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10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접근성이 높은 그런 매체들 온라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딱딱한 게 아닌 그런 것들로 그들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인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7번, 먼저 김봉규 7번 후보님께서 먼저 바꾸셨었기 때문에 김봉규 후보님 말씀 주십시오. 우리 사회자님께서 좌파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한 우리 대한애국당의 투쟁 방향이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좌파들이 한미의 그 뒤에 광우병
여러 세월호 여러 선동을 하다가 이번에 그 태블릿 PC 조작이라는 탄핵 사태를 촉발하게 된 촛불 시위가 그 근본 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슬러 오작하면은 한 30년 동안 정교조, 노조, 공무원 노조 여기에 뿌리 깊은 30년 동안의 좌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있었는데 보수 우파들이 촛불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언론까지 같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태극기 집회에 항상 나가봤었지만은 처음에는 촛불 세력이 더 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는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저희 태극기 세력들이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제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촛불 1주년 기념 집회를 기획하고 또 촛불 세력들이 우리 보수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또 다른 마녀 사냥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작년 겨울처럼 다시 모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 당에서 기획하고 카피해서 단 한 번이라도 자칭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 앞에 1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한 번만 나와준다면은 우리의 진정 대한애국당의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진정성을 알고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듯이 우리 유권자들이 한 번만 대한문 앞에 집기를 해준다면은 저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당 홍보나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말 되면은 다들 우리 산악회 가고 겨울에 많이 가십니다. 그분들이 그 기술을 한 번만 대한문 앞으로 오셔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고 덕수궁 돌람들도 한번 걸어보시고 우리 대한애국당이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1년을 넘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이나 대한애국당이 다시 우리 우파 유권자들의 진심을 얻어서 정부를 창출하는데 어떤 걸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5번 허만기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대한애국당은 일단 정의와 진실, 그다음에 명분, 양심 세력이 똘똘 뭉쳐진 그런 혁신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도부에서는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의 어떤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만나지만 우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하나의 그 눈사람을 만들기 위한 돌멩이로 스스로 낮춰가면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당의 운영위원 상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 분들, 현재 계시는 분들, 양심 세력들, 그 다음에 명분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양심을 버리지 않는 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통수에 걸렸다라는 제가 저속한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해야 될 일은 조원진 의원님의 단식투쟁 깔끔하게 가치있게 마무리하는 거, 그 뒤에는 기본과 원칙, 정의로움에 따라서 내부 정비를 해가지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담장 밖으로 큰 소리가 나가지 않을 때 그 집에 어떤 그 딸, 아들
그 혼인을 하고 싶은 것처럼 일단 우리가 싸우는 모습 보면 절대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는 어차피 머리 싸움 아닙니까? 5.16도 군인이 100명이라면 4.19도 학생들이 50명이라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철저하게 많은 인원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에 오게 하려면 일단 인재 영입과 그 다음에 당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하고 당원 확보는 지그재기식 정비례를 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면 당원이 더 들어오고 당원 수가 늘어나면 정치인들은 그 다음에 인재들은 저희 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우리는 당원 확보하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좌파하고 종북 좌파하고 우리 혁신 우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백남기 노인 사건도 사실상 수백 개의 어떤 제야단체, 종북 좌파단체들이 서로 어떤 때는 싸우지만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백남기 노인을 5.18 유공자 만들어주고 현재 정권이 바뀌니까 경찰관 4명을 현재 구속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 우파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투쟁해서 희생이 된다든가 목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변희재 정책위원장께서 JTBC하고 태블릿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세력들이, 혁신 우파 세력들이 거기를 총동원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 정명호 사무총장께서 우리 청와대에 있는 아톰 아줌마 김정숙 씨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검색순이 왔다 갔다 하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강소 정당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그러나 연말이 되면 상당히 큰 정당으로 그다음 명분이 있는 정당,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당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번 변희재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난 총선 때 한겨레 신문에서 현재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논문 표절을 75% 불량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른바 지금 보수 진영의 좀 원로라는 분들이 저한테 한겨레 신문 보도가 조작일 수 있으니 직접 논문을 검증해봐라 해서, 그래서 제가 검증을 했더니 75%가 아니라 99% 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보수 쪽의 언론들에게 논문 표절 수없이 잡아봤지만 이런 표절 처음 본다. 이거는 당장 논문 표절 반납하고 최소한 국회 교육위 상임위는 그만두게 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이 상식적인 판단이 옳았다 보고 요구가 당연히 관철될 거라 봤는데, 그날로부터 저는 이 보수 진영에서 수없이 매도당하고 음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펴는 논리는 보수는 도덕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 논리 가지고 이걸 관철시키는데 보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낡은 보수들 능력도 없지만은 보수는 도덕, 그리고 그 도덕은 진실과 법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보수가 진실과 법치를 부정하는 순간에 보수는 무너져 내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의 이 보수가 법치와 도덕, 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좌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실과 법치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됩니다. 남에게는 진실과 법치를 얘기하고 우리끼리는 덮고 간다는 그런 진실과 법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 했을 때 당연히 우리 내부에서부터 진실과 법치가 그대로 남에게 비판하는 거랑 똑같이 관철돼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금의 보수 진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이 당내에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대한애국당도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당의 상황이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지금 낡은 보수파라 욕하는 그 세력과 똑같이 끼리끼리 유착되고 사모임 만들고 당원당규 무시하고 침묵으로 가고 너무 지금 전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보수파리들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무너진 이유, 지도부가 싸워서 무너졌다? 전혀 반대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애, 정광용, 정광택, 아버지 아들 사이라 그러면서 끝까지 유착돼서 같이 가면서 무너졌지 지도부가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지도부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지도부가 해당 행위를 하고 당원당규를 어기면은 정식 절차에 따라서 그걸 시정하는 게 지도부지 같은 지도부라고 덮어주고 같이 해먹고 이게 화합입니까? 이게 당의 통합이에요?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입성되면은 이거부터 다 깨버리겠습니다.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으로서 당원당규에 맞게 모든 당의 질서를 바로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와의 친분관계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원칙대로 당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보수의 힘이고 지금 보수가 무너진 것도 그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대한민국당이 갈 길은 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번 김정태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 최고위원 후보 지호 4번 김정태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충분하게 지호 정도는 앞으로 우리 당원들이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먼저 지호를 말씀해 주시고 성명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투표를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누가 뭐라 해도 진실을 바탕에 두지 않는 원칙 없는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바로 서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우리 당의 당무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에 뭐 파당을 한다는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당이란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데 집합시키는데 여기다가 기준점을 둬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정말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자발적이고 막강한 중산층 모임 정당이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모임은 시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당의 당원들은 색깔이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어느 당에서도 이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이렇게 지도하시는 지도부에서는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 당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정당의 사람들을 보수 우파를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 당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온다고들 합니다. 몰려오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그 인재를 앞으로 우리 당으로 오고자 하는 지금 현재 현직 국회의원들 우리 당으로 안 오고는 못 빼길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중요한 그런 기폭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대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유연하게 모두가 잘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조금 사귀는 이런 단계를 우리 스스로가 자숙하면서 소화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원으로서 제가 저 7분의 자발적인 순서에 의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 80% 만족스럽고 한 20% 정도 그래도 제가 듣고 싶고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께 듣고 싶었었던 물론 우문의 현답을 저는 기대해 보았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정통 우파 우리 대한애국당이 어떠한 쟁점과 어떤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좌파 문재인 정권 퇴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태극기 집회에서 그러기 위해서 how to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지금 미흡한 상황이 극에 달았다라는 것이 제 당원으로 태극기 집회 구성원이자 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에서 앞에서 말하는 자로서의 저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대한애국당의 그냥 당원 가입도 아니고 가장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이자 의사결정 기구이신 최고위원 후보자님들이시라면 현재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우리를 막대기 말하는 사람들이 니들끼리 정신 승리하냐 이런 말쯤이야 우리가 우습게 너희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현 시점의 태극기 집회 대단히 귀중한 돌멩이 하나이며 구심점인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닌 분들까지 껴안고 그분들까지 우리의 책임당원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대한애국당의 굉장히 중대한 이벤트이자 굉장히 중대한 행동 전략인 태극기 집회가 단순히 지역적인 음악 좀 좋게 해봐요 이런 말이 아닌 최고위원 후보님들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개선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구체적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더라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분에서 2분 정도로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원으로서 부탁드려봅니다. 네, 먼저 1번 최강길 의원님. 예, 기호 1번 최강길입니다. 여태까지의 투쟁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눈다 그러면 하드웨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을 지키는 것, 진짜 법을 지키는 게 신뢰이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이 곧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보고 국민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로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걸 갖다가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 모였을 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이런 것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애국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야만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이나 어떤 지도부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한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원 사회자로서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짓궂게 생각하지 마시고 1번 최강길 후보님 당원 동지 여러분 1번 최강길 후보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은 일관된 것이 있습니다. 이익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1번 최강길 후보님께서는 이익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단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에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 노동자들이 끼리끼리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약점인 평가 그걸로 약점을 잡고 있고 또
이익이 그 지역에서는 그 여기서 그런 얘기 좀 이상하지만 그 단결을 줘야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지역 동호회끼리 너무 그 편향적인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중국 그 세력들은 그 나라의 국가는 생각 안 하고 그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면서 간접적인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타파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화두로 던진 그 태극기 집회의 뭐 고민사항, 개선점, 뭐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7분 모두에게 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이거 세워주시는 분 계시면은 계십니다. 계시면은 계속 진행하고 7분 모두에게 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분의 그 침묵하실 권리도 저희가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아니요, 예, 먼저 하셨습니까? 네, 먼저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 5번 허만기 후보님께서 지금 그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태극기 집회는 현재의 그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저께만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단기를 앞으로는 들지 않겠다 했지만 앞으로는 공조직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한 것처럼 일단 그 발전해 나가고 있고 태극기 집회가 우리 대한애국당의 기둥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가 없었으면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싸우겠다는 의지마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는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가 애국 국민들을 우리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국 국민들을 전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문제, 투쟁의 우리 역사 중에서 아쉬운 문제하고 한 가지 성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신고리 원전. 제한 시간 염두에 둬. 신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초반부터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다면 그의 어떤 성공적인 성과를 우리한테 그 성과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그 쾌거를 이뤘던 JTBC의 어떤 그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 이것은 우리 그 정책위의 그 변희재 의장님께서 원래 이쪽의 전문이고 국내 최고의 전략가지만 어찌됐든 그 민간인이 우리 당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탄핵 정국 그다음에 무지석방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음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도권을 한 방에 그냥 잡고 갈 수 있는 그다음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서 100명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은 일단 쾌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 집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아이템, 그런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동시 시점으로 막 세워주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정리하고 한근영 후보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근영 후보님 말씀하신 다음에 김봉규 후보님, 그 다음에 변희재 후보님, 거의 동시 시점이었죠. 그 다음에 김금복 후보님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 후보님, 마지막으로 김정태 후보님 마치겠습니다. 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호 6번 한근영입니다. 솔직히 저희 대한애국당의 모태는 태극기 집회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태극기 집회 한계는 분명히 너무 명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49% 태극기 집회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비리비리라고 그냥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지시를 알리기 위해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눈에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태극기 집회가 필요 없다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는 지난 3월 1일까지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었던 이들을 다시 모이게 하게끔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전면적으로 쏘았던 젊은 세대, 그리고 솔직히 5, 60대 이상의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20, 30대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그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아까 전에도 변희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토대는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비리 없는 그런 것을 보수 이전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어필하기 이전에 왜 탄핵이 잘못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게끔 하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대한애국당에 분명히 관심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태극기 집회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태극기 집회로만 진실을 알려봤자 절대 젊은이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속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이쪽을 쳐다보게 만들 수 있는 유혹 작업, 간단한 밑 작업, 여러 힘들겠지만 그런 세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였을 때 태극기 집회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번 김봉주 의원님. 예, 우리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 사회적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보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거의 지금 함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원전 사태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여론에 못 이겨서 한번 후퇴했지만은 저 좌파들이 또 언제 그걸 또 들고 놓을지도 모르고, 다음으로는 흩어진 애국 세력의 리더들이 여기 계신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맨투맨으로 사실은 설득 작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 중앙회장이라고 박대무라고 박근혜 대통령 산하단체 중앙회장님이 어저께 우리 대한애국당에 가입하기로 하고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거를 우리 최고위원뿐 아니라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작년에 처음에 나왔던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리더분들을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동지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맨투맨으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태극기 집회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하기 위해서 16일까지는 서울에서 계속 해왔지만은 이 태극기 집회가 앞으로 지방으로 확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는 공중파, 종편 말고는 어른들이 이 사기 탄핵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위에 서명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서명활동을 나가니까 군위가 21,000명인데 그날 하루 만에 2,000명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날 우리가 서명활동 4시간 만에 국민에게 전체를 다 알리고 그분들을 동의를 다 받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 그걸로 봤을 때 태극기 집회가 보수에 하면은 경상도를 우선 꼽는데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지방으로 확대 개편돼서 더 크게 지방에서 원군을 몰아서 다시 서울로 진격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변희재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태극기 집회는 아마도 점점 더 활성화돼서 지난 한겨울에 그것보다 더 크게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번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겨울에 태극기 집회가 원래 두 팀이 있습니다. 정광용 팀이 동대문 플라자에서 시작을 했고, 저 서경석 목사와 신식 팀이 서울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정광용 팀으로 이 사람이 몰려든 이유가, 하나는 박사모의 지방조직 기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광용 팀에서 연사의 서열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애초 집회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80대부터 나이 순으로 쫙 연사가 정해집니다. 연설을 잘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 서열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서경석 신예식 팀도 그 관성에 젖어서 계속 연설 못하는데 그냥 보수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 그 어른들 쫙 하니까 거기서부터 흥행이 떨어졌고, 반대로 정광용 같은 경우는 보수에서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서열을 파괴해서 잘하는 사람 위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정광용 팀도 이 자기들끼리의 이 예를 들면 무조건 권영에다 하게 돼 있고, 정광용 본인이 또 길게 하게 되고 또 관성에 들었지만 순식간에 그런 정도의 변화로 정광용 세력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기획하고 막 그럴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대면서 사람을 모아왔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집회 기획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연사도 사실은 외부 섭외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홍준표가 저렇게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초청해도 연단에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연사 서열 다 파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신진들 있으면 바로 올렸다가 잘하면 더 가고 못하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연사의 서열을 파괴해주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연사 수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사가 많았던 이유는 사실은 다른 거 할 게 없었고 우리는 계속 메시지로 소리로 알려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가 커진다는 것은 이른바 구도를 주도하기 때문에 구도를 우리가 주도할 때는 악다구니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훨씬 더 여유 있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연사 수를 조금 줄여가면서, 저는 새가 확장된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면서 공연 이벤트 등등을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는 촛불도 그렇게 합니다. 촛불도 탄핵 정국은 촛불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연사 많이 없었습니다. 계속 공연 이벤트였습니다. 우리가 새로 확장되면은 그런 식으로 태극기 집회를 확장해 나가고, 당연히 지방하고 동시에 하든지 지방하든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지방까지도 같이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번 김금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태극기 집회는 집회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투쟁 아닙니까? 투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술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세계대전을 갖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승전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도 발달했고 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가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가 독일이 조금만 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연합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항복을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대갖고 결국 독일은 패전국이 돼갖고 그 엄청난 경제 낭비에 빠지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고전을 갖다가 맨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술 전략, 그러니까 전략이 무슨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를 해가면서 그 전략적인 면, 어떻게 우리가 포지셔닝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4번 김정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호 4번 김정태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봉주 후보님께서 기호가 7번이요. 김봉주 후보께서 특별히 말했는데, 우리가 100만 집회가 되면 문재인이가 내려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회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틀림없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에 늘리는 건 뭐냐면, 과거 6.29 선언 나오기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넥타이 부대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꼭 토요일로 이렇게 픽스를 하지 말고 평일날로 한번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 집회에 참여하는 것. 물론 지방에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지방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어느 날 한번 주요 거점 꼭 저쪽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아까 우리 변희재 후보께서 기호 3번 변희재 후보께서 말씀했듯이 이벤트성 이거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했으면 이 태극기 집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일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당은 가치 중심적인 그런 당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색깔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오케스트라 정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치 정당이란 말 지금 뭐 6번 한근영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시고 4번 김정태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비상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지만 국제적으로 대미관계, 대일관계 다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11월 7일, 8일 방한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들은 바로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의 비극적 상황의 국민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보수 우파 그리고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 방안 이런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았다면 지금은 대한애국당 우파 정당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후보님들로서 이 나라의 안보 그리고 이 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각자 갖고 계신 생각들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뭐 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와 통일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또 1분에서 2분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먼저 말씀하신 분들은 또 명패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죠? 지리서도 없는 라이브 방송 토론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4번 김정태 후보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1번 최근기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전부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 하는 그런 망상도 버려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은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 참 중요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인 이런 모든 거를 다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론 부분 이런 거는 물론 이 지금까지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평화통일 자문회의나 또 아니면 통일연구소나 뭐 이런 재단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건 강론 부분이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저는 언제든지 이 수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용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탈북민이 많이 지금
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회 같은 데 이런 데에서 탈북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도 하고 뭐 사상을 이렇게 변하는 게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경제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기층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층민. 기층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 탈북민들을 정말로 색깔 있게 가치 중심적인 이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중에 저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된 그 근본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저쪽에 너들 이제 올라면 와라 수용하겠다 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11월 7일을 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도 최대한으로 우리 태극기 집회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잘만 우리가 저걸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통일은 첫째는 외교입니다. 자신 있는 외교입니다. 공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발상 자체를 바꾸는 공상력이 풍부한 그런 통일을 우리는 불어난 장래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뭐 구구하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김봉규 후보님 세우셨던가요? 예. 네. 김봉규 후보님 말씀. 문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1번 최강길 후보님 제가요? 해주십시오. 제 1번 최강길 1번 최고위원 후보 1번 최강길입니다. 지금 그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열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힘으로 통일을 절대로 못 시킵니다. 외부에서 그 통일을 시켜주는 진짜 그 자존심 상하는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조금 기다리더라도 일단 세를 확정 모아야 됩니다. 그거로 해야 되고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독재를 하고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을 피하지 절대로 일으킬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반 전쟁은 못하고 자기가 살기 위한 핵전쟁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통일을 세계적, 그리고 북한에도 우리가 어떤 통일을 원한다고, 그리고 통일 후에는 어떤 걸 갖다가 통일을 원한다는 거 메시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 10년 후에 투표로 통해서 남북한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한 다음에 그걸 중립국을 선포하는 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봉규 기호 후보님. 7번 김봉기입니다. 안보 통일하면 막연하고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대 안보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첨단 무기를 우리 경제가 우선해서 전술 핵무기, 핵 잠수함, 돈 없이 전쟁은 못합니다. 21세기 전쟁은 경제력이 곧 최대 안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박찬주 대장을 구속할 때는 갑질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게 무혐의가 나오니까 빌려준다는 이자를 더 받았다고 별건으로 해갖고 이번에 육군 대장을 계급장을 떼버리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 좌파들이 지금 군대 내에서 정응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보수 군인들을 박멸하고 마녀사냥, 좌파 앞에 줄 세우기,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대한애국당이나 우리가 지금 당장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당장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더 부강해지면은 그 안보 문제는 최첨단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또 통일도 경제가 튼튼해야지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경제로 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번 김금복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이제 각자 후보님들의 생각과 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또 우리 오늘 모임의 또 주제는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상호 이제부터는 다 상호 후보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후보님들 간의 질의도 저희가 요청드려 보니 A 후보님 저는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정도의 서로 상호 간의 요청 질문이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드는 질문이나 그리고 견해 A 후보님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토론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2번 김금복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토론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우리나라가 안보 토론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전략 전술 그 개념하고요 애국 이것이 실제로 해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이라고 하면 애국입니다. 애국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저희가 누구하고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략적인 가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는 6.25 때 그 당시에 저희가 6.25 전란이 일어난 것은 어떤 전략적 위치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량적 위치죠. 경제적 위치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박단 보고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좀 듣기로는 뭐 세계 2위 국가가 된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저희가 굉장히 미래는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이기고서도 맨 마지막에는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그 기간을 바꿔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6번 한근영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6번 후보로 나오는 한근영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가장 어린 입장이니까 이렇게 자유 토론이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많은 선배님들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되게 신난 마음으로 왔었는데 원래 변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토론 내용을 듣는 중에 이제 1번 후보님께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임지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뭔가 이렇게 이익을 줘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다 챙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공격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그냥 궁금함입니다. 예, 좋게 생각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이익이 갔을 때 반대쪽 집단에서 이익을 가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부분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지금 많은 뭐 민노총이나 뭐 정교조나 사실상 저는 가장 깊게 봤을 때 이익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은 사상적으로도 동일하지만 이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만큼 절대 커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이익 집단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이익 위주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또 다른 민노총, 또 다른 정교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우려됩니다. 이익 집단을 막아야 되는데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상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면서도 한 1분 정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노예의식을 갖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끼고 또 신경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편중된 것들이 이렇게 그 정상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보 통일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해주신 분들도 있다. 험한기. 네. 다시 또 눕히시면 됩니다. 네. 5번 험한기 분이 말씀해 주시죠. 네, 현실적으로 우리 그 안보 통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중국 국민들이나 지도부한테 한반도 전체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맡겨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중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중국 좌파의 어떤 그 쿠데타적인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그런 쪽에 대통령님의 그런 그 기조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 통일의 어떤 그 김정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제거에 국제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주도하는 그런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그 안보 통일에 관해서 김정태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한 번만 더 발언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하겠습니다. 1번 김정태 의원님. 저 기호 4번 김정태입니다. 아까 우리 김봉주 7번 후보께서 말씀을 했는데 통일 안보에 대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보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이 경제가 외국에 저기 싹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날 창조 경제를 하면서 우리의 경제 기반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그 경제적 기반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 조건이 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삼성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금년도에 7월 8일 날 발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4조 원,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기반은 삼성의 경제는 한글 문화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컴퓨터를 칩니다만 우리 자판기도 누르는데 자판기 이거는 바로 돈하고 연결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세계는 앞으로 못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서게 된 게 이 한글입니다. 이 자판기입니다. 예, 후보님 시간도 고려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잘 나가면 통일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 우리 방한하는 거하고 꼭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한근영 후보님 한 번 더 발언해 주십시오. 연속으로 또 이렇게 기억권 한근영입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 자유토론 시간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었거든요. 뭐 통일이나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저보다 선배님들이 잘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분명히 제 소신은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파헤쳐 가느냐가 더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현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가다 보면 통일과 지금 사상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3번 기호 3번 변희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변희재 선생님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존경하는 우파 농객이 지금 2명밖에 안 남았는데 변재 선생님이랑 백모 박서연 주필 선생님 2분 남았는데 변희재 선생님이 진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그 예지력에 너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대한애국당이 나가야 되는 방향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잘 알겠는데 솔직히 저는 대한애국당이 잘 안 됐을 경우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잘 안 됐을 경우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한애국당이 지금 갈피를 만약에 잃었을 경우를 후의 시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답변하고 저도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역사적 필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다고 해서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 큰 무게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단지 현재 이 맨 앞에 있는 건 맞죠, 역사 흐름에.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역사에서 뒤안길로 가는 거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속도의 차이가 나겠죠. 속도의 차이가. 저는 어쨌든 지금 나라는 급속히 망해가고 있고 망해가는 시점과 우리가 그것을 바꿔내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망해가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나라가 더 깊이 망하게 되고 우리가 아닌 더 정직하고 더 능력 있는 세력이 나와서 아주 힘들게 나라를 구하겠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이번 질문은 저 김근복 이번 후보님께 지금 드리는데 제가 이 상황실이 없었을 때도 미디어워치를 특별판을 보내다 보니까 서명운동하는 분들하고는 제가 관계가 좀 돈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근복 후보님도 그냥 주로 이 중앙당에 거의 안 나오시고 계속 일산 김포에서 서명운동만 열심히 했던 분 중에 하나고 이 경기도가 또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라는 게 중앙당의 실책으로 거의 전쟁터를 만들어놨을 때도 제가 사실은 뭐 다른 경기도 당원들에게도 신경 쓰지 말고 서명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사실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열심히 서명운동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중앙당 지도부 근처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서명받는 이 당원들을 음해하고 그 음해에 지도부가 흔들리고 요즘엔 아예 지도부가 나서서 거짓말로 열심히 일하는 당원들을 음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제 고민이 그겁니다. 아무 정치에 그냥 중앙당에 안 나타나고 열심히 일하는 당원들을 중앙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간신배들이죠, 명백히. 지도부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기에 밀착돼서 지도부가 진짜로 당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 경기도 다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도부 입성하시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저 혼자 하도 이 힘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저는요. 저 잠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진행자로서 간략한 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생방송을 통해서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해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교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그러니까 그 토론의 의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 재량권을 발휘해 왔는데요. 김근복 후보님, 네. 그러니까 우리 그 3번 변희재 후보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뭐 현명하신 답변으로 하지만 또 너무 지나친 구체성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릴까 염려하는 마음에 제가 기후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건 사회자가 개입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세상이 암만 혼탁해도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서명운동을 하면서 가장 컸던 것은 우선 저희 당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민심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민심은 진짜 밑바닥 민심인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들었어요. 과연 여기서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게 제가 이번에도 정년 발표했던 모든 어떤 아이디어는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해결안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안은 단순합니다. 현장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원리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 말씀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자. 대단히 그 무거우면서도 중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리 원칙 저희가 다 명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토론의 시간이 제가 예고 드릴 때 2시부터 4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정말 프로답게 말씀해 요 세션은 끝나서 다음 또 화두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잘 임해주시고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딱 하나의 제가 화제만 던지고 일단 우리 모두를 당원 동지들께 소개드리는 이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대한애국당과 후보 최강길님, 대한애국당과 김근봉님, 대한애국당과 변희재님, 대한애국당과 김정태님 이렇게 대한애국당과 나라고 했을 때 자기 최고위원으로서의 후보 자기 자질 자랑을 마음껏 간략하게 1분 정도로 간략하게 대한애국당에게 있어서 나 김정태는 무엇을 얼마나 대단하게 잘할 수 있는가라는 간략한 자기 후보님들 홍보를 함으로써 이번엔 기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강길 후보님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네, 기호 1번 최강길입니다. 대한애국당과 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오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고하게 탄핵되셨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당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진짜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애국당에 와가지고 진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첫째가 신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비에 대해서는 당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일단 구축이 되고, 두 번째로서는 아까 제가 변희재님하고 한근영님이 사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표 쓰기 전에 최대한 해가지고 진짜 못할 거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분 고맙습니다. 지났습니다. 예, 기호 2번 김근복입니다. 예,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보수가 저는 보수입니다. 거기까지 좋다고 했죠. 뼛속까지 보수입니다.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강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복권, 그 다음에 보수를 지키고, 그리고 저희 당을 위해서는 저도 항상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도 당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도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일하겠습니다. 저희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3번 변희재 의원님. 이게 마지막 발언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제 법인회사 미디어워치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정당 생활을 한 적이 없지만 정당 생활에 준할 정도로 정당과 밀접하게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애국당과 제 회사와 다른 정당의 차이는 우리 당은 당비를 자기 피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제 법인회사 미디어워치는 제가 절대 대주주이기 때문에 돈 좀 날리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주주로서. 저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연간 200억 이상의
그것도 국민 세금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공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200억 이상. 그래서 돈 펑펑 씁니다. 홈페이지 하나 막 1억 5천 써가지고 해먹습니다. 정당들. 근데 우리는 다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100% 당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비를 자기 집의 가게구나 자기 회사보다 훨씬 더 아껴서 써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얼마나 많냐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당사 문제 보세요. 전 당사 문제 갖고 굉장히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 당사가 어떻게 됐는지 진상조사 보고도 하지 않고 당원들을 선동해서 당사 릴레이 후원금 이벤트 벌리고 이거 다 징계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지도부 입성하자마자 그간에 서서 당비를 날리거나 당비를 잘못된 목적으로 걷는 부분 다 진상조사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건 어떠한 징계의 의미보다 우리 당원들과 지도부는 당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당원들에게 그거를 인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4번 김정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기호 4번 김정태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이렇게 시켜주시면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의 화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선출되는 최고위원 4분과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 또 구성되는 지명직 최고위원 모두가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가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듣겠습니다. 듣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목표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 다음에 청와대 복귀, 그 다음에 보수 대통합, 그 다음에 정치 세대 교체 이 3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번 허만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기호 5번 허만기입니다. 저는 대한애국당 창당 전에 새누리당 몰락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신혜원 씨 순수한 국민입니다. 신혜원 씨가 우리 당에 와서 태블릿 PC 실제 사용자라고 양심 선언한 현장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애국당에 한 단계 올라서는 변곡점마다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만약에 26일 10시에 최고위원이 된다면 저는 20일 날 제가 우리 조원진 의원님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면서 이 기자회견문을 제가 현장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떤 정치 이념, 투쟁 목표 이런 것이 토시 하나 놓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기자회견문이라 끝나고 와서 의원회관에 가가지고 일부러 제가 한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전국을 누비면서 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당원들을 만나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정치 이념, 투쟁 가치 이런 것을 설파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번 한균영 회장님. 네, 6번 한근영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저에 대해서 약간 자랑하다시피 말씀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변리현 선생님께 드렸던 질문에 정말 제가 느끼는 바와 정말 비슷한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운명 필연적으로 대한애국당은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이 결과로서 작용할지는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애국당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신데 솔직히 보이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집회를 가보면 대한애국당 당원에 들어오기가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겠죠. 대한애국당이 무너지더라도 분명히 변리현 선생님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가가 더 우리보다 능력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초들이 다시 모이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또한 다시 한번 상처를 받기 때문에 다시금 모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특히 공직에 서는 분들은 자기를 앞세우기보다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당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당원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돈 같은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일련의 움직임을 투명하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내 돈 10,000원보다 당비 1,000원이 더 귀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김공규님 말씀 주시죠. 기호 7번 김봉규입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에 놓은 것은 높은 자리를 탐하러 놓은 게 아니라 봉사하러 놓은 것이고, 제가 얼마만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당원 동지들하고 해왔던 것처럼 대한애국당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칠까요?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저 앞에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저도 진행을 했으니 저와 함께 한 번 찍고 이제 후보님들만 찍고 이렇게 딱 2번 찍겠습니다. 맞았어요? 아, 좋으셨어요? 다행입니다. TV 나가야죠. 공점이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여자라서. 여자가 셋 못해요. 여자가 셋 못해요. 저 한번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일점이니까 처음에 그리고 맨날 꼴찌 했으니까 좀 가운데로 오십시오. 제가 끝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애국당 하면 화이팅 한번 하죠. 네. 그림을 진행자부터 가시죠. 김정태 의원님 좀 안쪽으로 오시랍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옆으로 가야 더 잘 나와요. 다들 잘 나오셔야 되고요. 네, 의자 좀 어레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다 왼손 하는 분 없이 오른손으로 왼손 잡이셔도. 대한애국당! 네, 다시 한번 카메라 저기 먼저 보십시오. 대한애국당! 화이팅! 한 번 더. 대한애국당! 화이팅! 대한애국당! 화이팅! 네, 그리고 저 빠지겠습니다. 예, 후보님들. 자, 잠깐만요. 시선을 이쪽 보고 이쪽 보시는데 카메라 하나 1번 카메라 보세요. 네, 다 저쪽으로 가요. 자, 폰 놓으세요. 네. 카메라 하나만 보세요. 이 카메라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요. 이 카메라. 우리 김정태 후보님께서 대한애국당 해주십시오. 대한애국당 화이팅! 이 카메라만 보세요. 한 번 더. 잠깐만. 대한애국 다 손잡고 만세 이렇게 하면 만세도 할게. 만세도 하십시다. 자, 대한민국 하십시오. 카메라 시선 하나만 보세요. 대한민국 5초간 손 들고 계십시오. 네. 자, 대한민국 만세! 아유, 멋있으십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내 폰은 아무도 안 찍어줬다. 이거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화합합시다. 화합해요. 화합합시다. 저 의장님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빠지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고민해 보십시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